주말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서울의 하늘은 보기 드물게 맑았고 도심의 소음마저 평화롭게 느껴지는 토요일 오후였다. 은성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은 일주일 내내 그를 짓누르던 서류 더미와 회의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윤서연이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은 채 종종 걸음으로 걷는 5살 배기 딸 민준이가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아브누엘 백화점 강남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다. 강지훈은 낡은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윤서연 역시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면 원피스 차림이었다. 민준이만이 새로 산 분홍색 운동화를 자랑하듯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쇼핑이 아닌 그저 딸아이가 노래를 부르던 장난감을 사주기 위한 소박한 나들이일 뿐이었다. 백화점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자마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은은한 고급 향수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었고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반짝이며 위용을 뽐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저마다의 우아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가족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잘못 들어선 평범한 관객처럼 보였다. 그들은 곧장 7층에 위치한 아동용품 코너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형형색색의 장난감과 아동복이 가득한 아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 펼쳐졌다.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의 손을 놓고 환호성을 지르며 가장 크고 화려한 인형의 집 앞으로 달려갔다. 아이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그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는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매장 한가운데에서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던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명찰에는 영업부장 박진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기고 몸에 딱 맞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옷차림만큼 고상하지 못했다. 그는 강지훈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입에는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가 희미하게 걸렸다. 그 시선은 마치 값비싼 예술품에 묻은 먼지를 보는 듯했다. 박진석 부장은 그들을 본체 만체하며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에게 무언가를 날카롭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고객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짜증과 무시는 명확히 느껴졌다. 강지훈은 그 시선과 태도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수없이 봐왔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타인을 짓밟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지만 그는 오늘만큼은 그저 평범한 아빠이고 싶었기에 애써 불쾌감을 감추었다. 민준이는 거대한 인형의 집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빠, 이것 봐요. 정말 예뻐요. 문도 열리고 불도 켜져요. 아이는 유리 진열장 너머의 인형의 집을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윤서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한번 자세히 볼까? 그녀는 근처에 서 있던 여직원에게 정중하게 부탁했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이 인형의 집 아이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박진석 부장의 눈치를 살폈다.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에 다가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두 손을 뒷짐진 채 거만한 자세로 말했다. 고객님,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가장 곡에 속하는 한정판 모델입니다. 함부로 만지실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친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거절과 무시뿐이었다.
윤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 네. 그냥 보기만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요.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하지만 박진석의 태도는 더욱 완고해졌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보기만 하시는 것도 곤란합니다. 아이들이 만지다가 흠집이라도 내면 저희가 곤란해지거든요. 가격표는 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윤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것은 단순히 거절당한 것 이상의 모욕감이었다. 너희 같은 행사에게 사람들이 감히 넘볼 물건이 아니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가족 앞에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민준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굳어진 엄마의 표정과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고는 금세 시무룩해져 엄마의 옷자락 뒤로 숨었다. 아이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당신의 태도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화점의 서비스 교육은 원래 이런 식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박진석을 순간적으로 움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강지훈의 허름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비웃듯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서비스요. 저희는 고객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VIP 고객들께는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죠. 살 것도 아니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대놓고 모욕적이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 몇몇이 킥킥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강지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에 가까웠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고객들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직원의 불손한 태도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의 붕괴이자 기업 철학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딸아이를 안아올리고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가자 여보. 민준 아빠가 더 좋고 멋진 거 사줄게.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구나. 그는 아내와 딸을 위로하며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박진석이나 다른 직원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을 자신의 시야에서 지워버린 듯했다. 그의 시선은 매장 전체를 이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공간을 천천히 훑고 있었다. 박진석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안목과 결단력에 스스로 감탄했다.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초장에 막아내지 않으면 매장의 품격만 떨어진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멍청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발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용의 꼬리를 밟았을 뿐이었다. 백화점을 나온 강지훈 가족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색색 잠이 들었지만 아이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윤서연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옆에서 걷기만 했다. 강지훈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는 아내의 침묵이 얼마나 큰 상처와 실망을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차에 올라 민준이를 뒷좌석 카시트에 조심스럽게 앉힌 후 강지훈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겪은 일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브누엘 백화점은 은성그룹의 얼굴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썩어가고 있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벌레 보듯 하는 문화가 팽배하다면 그것은 이미 백화점이 아니라 사치와 허영에 가득 찬 거대한 폐허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현장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과연 옳은 것인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들, 즉 존중 품격, 진정성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자신은 너무 높은 곳에서 보고서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딸아이의 눈물과 아내의 상처받은 얼굴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것은 회장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윤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여보.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녀는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아니, 당신 말이 틀렸어. 이건 운이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사업체를, 내 직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 책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썩어빠진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낼 것이다. 단순히 박진석이라는 직원 하나를 징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문제의 뿌리까지 파고들어 은성그룹 전체에 만연해 있을지도 모를 오만과 부패를 근절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늘 그들이 겪은 모욕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터였다.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간결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김비서입니다. 강지훈은 잠시 창밖에 어두워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다가 낮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비서 아브누엘 백화점 강남점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준비하게. 고객 서비스 기준, 내부 직원 만족도, 최근 3년간의 고객 불만 처리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쓰러져갈 무렵 은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비서실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김성민 비서는 방금 전 끝난 회장과의 짧은 통화를 곱씹으며 모니터 앞에 앉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강지훈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다.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그였지만 김 비서는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오며 목소리의 미세한 톤 변화만으로도 그의 심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요한 분노의 표출이자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다. 아브누엘 백화점 강남점. 김 비서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성공적인 곳으로 알려진 곳. 언론에서는 연일 최고의 서비스와 품격을 자랑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회장님이 직접 그것도 주말 저녁에 서비스 기준과 고객 불만 처리 내역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까지 요구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 지시의 범주를 한참 벗어난 극히 이례적인 명령이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군가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부 감사팀과 인사팀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했다.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고 수십 개의 암호를 입력하는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회장의 그림자이자 그의 눈과 귀이며 때로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고객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불만 접수 내역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대부분의 불만 사항은 처리 완료 상태로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 이면을 파고들었다. 그는 종결된 사건들의 세부 처리 과정을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상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직원 불친절 및 고객 차별 대우와 관련된 불만들은 구체적인 개선 조치나 담당자 징계 기록 없이 형식적인 사과 이메일 발송만으로 종결된 경우가 태반이었다. 수많은 불만 글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박진석 부장. 고객들은 그의 오만한 태도와 노골적인 무시에 대해 격앙된 어조로 항의하고 있었다. 어떤 고객은 아이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했고, 또 다른 고객은 구매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매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 모든 불만들은 블랙 컨슈머의 악의적인 비방 혹은 경미한 오해 따위의 이유로 묵살되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데미 썩은 물을 가두고 있는 것과 같았다. 다음으로 인사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직원들의 입퇴사 기록을 살폈다. 여기서도 의문점은 발견되었다. 아브누엘 강남점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비해 신입 및 주임급 직원들의 퇴사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직원들이 부지기수였다. 퇴사 사유는 대부분 개인 사정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김 비서는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전현직 직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은 불만과 폭로의 용광로였다. 직원들은 강남점의 비인간적인 실적 압박과 상사들의 폭언, 그리고 VIP 고객과 일반 고객을 철저히 구분하는 차별적인 문화에 대해 성토하고 있었다. 특히 최민혁 지점장과 박진석 부장이 주도하는 VIP 최우선주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그들은 소수의 부유층 고객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면서도 평범한 고객들은 잠재적인 도둑이나 불청객으로 취급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양심과 자부심을 가진 직원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같은 시각 박진석 부장은 강남의 한 고급배서 동료 몇 명과 함께 값비싼 양주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오늘 어떤 거짓골을 한 가족이 와서 제일 비싼 인형의 집을 보여달라고 하더군. 딱 봐도 구경만 실컷 하고 사진이나 찍어갈 족속들이야. 내가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수준을 알려줬지.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며 아첨했다. 역시 박 부장님 매장의 품격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박진석은 우쭐해져서 잔을 높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라 아브누엘의 가치를 수호하는 문직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고객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돈을 쓰는 진짜 고객과 시간만 낭비하게 만드는 가짜 고객. 그는 자신의 이런 기준이 곧 회사의 방침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바로 그의 직속상관인 최민혁 지점장이었다. 최 지점장은 항상 백화점은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다. 될성불은 나무에만 물을 주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최민혁 지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진석 부장에게 어젯밤 들어온 VIP 고객의 예약 리스트를 전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 부장 자네가 관할하는 명품관 매출이 이번 달에도 아주 좋아. 특히 우리 VIP 고객들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는 자네의 그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어. 최민혁은 박진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진석처럼 충성스럽고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실행하는 부하를 총애했다. 최민혁에게 아브누엘 강남점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왕국이었다. 그는 본사의 간섭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만의 규칙과 문화를 만들어냈다. 실적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온갖 부조리를 저질렀다. 정당한 고객의 불만은 은폐하고 자신에게 아부하는 직원들만 승진시켰다. 그는 자신이 이 왕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설사 본사에서 감사가 나온다 해도 화려한 매출 실적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조용한 회장이 숫자로 된 보고서 너머의 진실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밤을 꼬박 새운 김 비서는 동이틀 무렵 보고서 작성을 마쳤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 아브누엘 강남점에서 벌어진 일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은폐된 고객 불만 사례들, 비정상적인 직원 퇴사율 분석, 전현직 직원들의 익명 증언,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최민혁 지점장과 박진석 부장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자료까지.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실패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병리 보고서와 같았다. 김 비서는 출력된 보고서를 깔끔하게 제본하여 검은색 파일 홀더에 끼웠다. 그리고 그는 샤워를 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아침 8시 정각, 그는 강지훈 회장의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강지훈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서울의 마천루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회장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 비서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회장님 지시하신 보고서입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밤사이 어떤 고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김 비서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첫 번째 파문이 해안에 도달했고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혼탁했다.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시간이었다. 강지훈 회장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집무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창밖에 희미한 도시 소음만이 전부였다. 김성민 비서는 회장의 책상 앞에서 꼿꼿한 자세로 서서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회장의 침묵이 긍정이나 부정 혹은 만족이나 실망 중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기 전의 고요함,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경류가 모여드는 순간의 정적과 같았다. 마침내 강지훈은 보고서를 덮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마주한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서늘해져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집무실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최민혁 지점장과 박진석 부장을 해고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회장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고객에 대한 오만함과 부실한 직원 관리는 현상의 일부일 뿐이야. 나무에 썩은 가지를 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썩었는지 알아야겠어.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을 등진 그의 실루엣이 거대해 보였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오만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자신의 자리가 철옹성처럼 안전하다고 믿거나
혹은 그 오만함을 덮어줄 더 큰 무언가가 있거나. 김비서 이제부터 돈의 흐름을 쫓게. 그 말에 김비서의 등줄기에 가벼운 전율이 흘렀다. 돈의 흐름. 그 세 글자는 조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더 이상 서비스 감사가 아니었다. 본격적인 비리 수사의 시작이었다. 그는 즉시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공식적인 감사팀을 움직이지 말게. 최민혁이 눈치채서는 안 돼. 자네 휘하에 가장 믿을 만한 인원들로만 팀을 꾸려.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날 오후부터 은성그룹 본사 깊숙한 곳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프로젝트 룸에서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김비서는 그룹 내에서도 실력과 충성심으로 정평이 난 재무분석 전문가와 IT 보안 전문가 단 2명만을 호출했다. 그는 그들에게 회장의 특명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채 아브누엘 강남점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재무 데이터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지시했다. 그들의 임무는 공식 장부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자금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분석팀은 가장 먼저 백화점의 각종 용역 계약서들을 검토했다. 청소 보안 시설 관리, 그리고 특히 인테리어 공사와 VVVIP 이벤트 기획 대행 계약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듯 보였다. 모든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완벽했고 대금 지급 내역도 장부와 정확히 일치했다. 최민혁은 꼬리가 잡히지 않을 만큼 치밀하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뱀이 기어가더라도 희미한 흔적은 남기는 법이라고 믿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재무분석 전문가는 수백 개의 거래업체 중 유독 몇몇 소규모 인테리어 자재 납품 및 이벤트 기념품 제작업체들과의 거래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업체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계에서의 평판이나 실적도 거의 전무했다. 그런데도 아브누엘 강남점은 꾸준히 그들에게 수억 원대의 계약을 몰아주고 있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웠다. 김비서는 즉시 이 유령 회사들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모두 차명으로 되어 있었고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허름한 오피스텔이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최민혁은 이 회사들을 통해 공사비와 행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객들의 불만을 묵살하고 직원들을 쥐어짜서 만든 화려한 실적 뒤에서는 이렇게 검은 돈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오만함과 박진석 같은 인물들의 아나무인격인 태도는 바로 이 비자금이라는 든든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실적으로 자신들의 방패를 삼고 빼돌린 돈으로 본사의 정치라인에 뇌물을 상납하며 자신들의 왕국을 지켜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지훈 회장이 우려했던 썩은 뿌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비스 문제는 이 거대한 부패 구조의 가장 표면적인 증상에 불과했다. IT 보안 전문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백화점의 내부 결제 시스템 서버를 분석하던 중 약 6개월 전 특정 하위직 회계 담당 직원의 계정이 갑자기 삭제되고 모든 접근 기록이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 시스템 로그에는 단순 오기로 인한 해고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전문가는 이것이 외부의 강제적인 개입에 의한 삭제이며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려 한 시도임을 밝혀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것과 같았다. 김 비서는 곧바로 해당 직원의 인사 기록을 다시 조회했다. 직원의 이름은 이은주.
입사 3년 차의 평범한 사원이었다. 그녀의 인사고과는 해고 직전까지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꼼꼼하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던 직원이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해고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시기적으로도 그녀가 해고된 것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들과의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김 비서는 직감했다. 이은주 사원은 최민혁의 비자금 조성을 눈치챘거나 혹은 그 증거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부에 고발하려다 발각되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입막음까지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로써 사건의 성격은 한층 더 심각해졌다. 단순한 횡령과 배임을 넘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협박과 부당 해고라는 중범죄의 정황까지 포착된 것이다. 강지훈 회장이 느꼈던 작은 분노의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새로운 증거들을 정리한 김 비서는 다시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이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거대 기업의 도덕적 타락을 증명하는 기소장이자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의 기록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회장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강지훈 회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김 비서가 들고 온 새로운 파일을 향해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새로운 보고를 받고 깊은 고뇌에 잠겨 있을 때 아브누엘 백화점 강남점의 지점장실에서는 최민혁이 느긋하게 최고급 원두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백화점의 가장 좋은 전망을 차지하고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왕국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권력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다. 어제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본사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평온한 아침을 산산조각냈다. 지점장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본사 감사팀에서 우리 지점의 최근 5년간 모든 용역 계약서를 비공식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도자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사팀. 그것도 비공식적인 움직임.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 감사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강지훈 회장의 의중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은둔자처럼 경영 일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회장. 그는 오직 거시적인 그룹의 방향성과 해외 투자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계열사 하나의 자잘한 운영 문제에 신경 쓸 인물이 아니라고 최민혁은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하나뿐이었다. 그룹 내에서 자신과 차기 사장 자리를 놓고 오랫동안 대립해온 경쟁자 전무이사 이정수. 그가 자신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 뒤를 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정수, 이 교활한 늙은 여우 같은 이라고. 최민혁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분노와 함께 전신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그의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이 아성의 주인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나뒹구는 범죄자로 전락할 것이다. 그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신복이자 모든 비리의 공범인 박진석 부장을 포함한 핵심 측근 몇 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긴급 호출했다. 평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민혁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모두 친 뒤에야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본사에서 우리 뒤를 밟고 있다. 아마도 이정수 전무지실 거야. 당분간 모든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도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다급함과 불안감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박진석 부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발각되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최민혁의 가장 충성스러운 개였고 그만큼 많은 약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최민혁이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끝장이었다. 지점장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감사팀이 들이닥치기라도 하면.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최민혁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호들갑 떨지마 박 부장.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그저 낌새를 챘을 뿐이야. 이럴 때일수록 더 완벽하게 보여줘야 해. 감사팀 놈들이 아무리 파헤쳐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말이야. 그는 박진석을 노려보며 명령했다. 매출을 더 올려. VVIP 고객들에게 집중해서 무슨 수를 써서든 이번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해. 눈부신 실적만큼 완벽한 방패는 없어. 그리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 쓸데없는 소문이 돌지 않도록. 직원들 입단속시키고 조금이라도 불만 분자로 보이는 놈들은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지점장실에서 나온 박진석의 얼굴은 압박감으로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최민혁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전가받아 이제 매장을 돌아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사소한 실수라도 하는 직원에게는 불호령을 내렸고 고객 응대 태도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매장 전체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의 목을 날릴 수 있다는 공포에 떨었다. 최민혁의 의심은 내부의 배신자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는 자신의 정보가 이정수 전무에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최근 퇴사한 직원들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통화 기록이나 사적인 이메일까지 감시하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이제 백화점을 경영하는 지휘본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편집증적인 전쟁 상황실로 변해버렸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본사에 있는 자신의 라인을 통해 감사팀의 동향을 파악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추가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최민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정수가 보통 단단히 칼을 간 것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줄도 모르고 허상의 적을 향해 필사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며칠 후 최민혁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모든 비리 관련 서류는 파기되었고 컴퓨터 기록도 삭제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닫았고 매출 실적은 VVIP 고객들의 사치스러운 쇼핑 덕분에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폭풍을 이겨내고 나면 자신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의 왕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민혁이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에 쫓겨 허둥대는 동안 김성민 비서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한 변두리 동네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부당하게 해고된 전직 회계사원 이은주에 대한 간략한 신상정보 파일이 들려 있었다. 파일 속 증명사진의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가 주소지 앞에서 마주친 현실 속의 그녀는 사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은주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유니폼은 얼룩져 있었고 6개월 전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깊은 피로와 불안이 그늘처럼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테이블을 닦고 커피를 내렸다. 한때 거대 기업의 재무를 담당하던 엘리트 사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채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듯 보였다. 최민혁이 망가뜨린 것은 한 직원의 경력만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자존감과 미래 전체였다. 김 비서는 검은색 세단과 비싼 양복을 벗어두고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옷차림으로 카페에 들어섰다. 그는 그녀를 바로 아는 척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어깨를 움찔했고 낯선 손님과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최민혁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증거였다. 김 비서는 그녀의 일이 끝날 시간에 맞춰 다시 카페를 찾았다. 그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지친 발걸음으로 퇴근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혹시 이은주 씨 아니십니까? 은성그룹에 같이 근무했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고 위협적이지 않게 조절되었다. 하지만 은성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은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고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김 비서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등 뒤에 말했다.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최민혁 지점장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이은주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김 비서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왜 회사를 떠나야만 했는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은주 씨, 잠시만 저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는 근처의 조용한 찻집을 가리켰다. 이은주는 한참을 망설였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 사이에서 그녀는 격렬하게 갈등했다. 결국 그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주 앉은 찻집에서 이은주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김 비서는 다그치지 않고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회장 직속 비서실 소속임을 밝히고 이 조사가 그룹의 최고위층에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것은 최민혁 지점장이나 그의 세력들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은주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다.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뒤에는 본사의 높은 분들도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나서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는 저를 해고하면서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다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한번 모든 것을 잃어봤기에 다시 무언가를 걸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김 비서는 그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강압적인 설득 대신 이번 조사가 시작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번 조사는 회장님께서 겪으신 아주 사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이 아브누엘 백화점에서 당한 모욕적인 대우를 통해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감사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회사의 잃어버린 가치와 양심을 되찾으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는 강지훈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정직과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은주 씨와 같은 정직한 직원이 부당하게 내쳐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녀와 그녀 가족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과장이나 거짓도 없었다. 오직 진심과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이은주의 흔들리던 눈빛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며칠에 걸쳐 김 비서는 여러 차례 그녀를 더 만났다. 그는 그녀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다. 신뢰는 서서히 쌓여갔다. 김 비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확보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단과 자금 흐름도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민혁의 범죄는 거의 다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증언은 이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열쇠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은주는 결심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정의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해고당하던 날 몰래 빼돌린 자료입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보험이었죠. 그녀는 그것을 김 비서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최민혁이 비자금을 조성한 구체적인 회계 장부 원본과 조작된 장부, 그리고 그가 자신을 협박하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김 비서는 그 작은 USB를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용기이자 썩어빠진 권력에 맞서는 양심의 빛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은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씨. 당신의 용기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다. 이은주의 USB가 담고 있는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노골적이었다. 강지훈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와 단둘이 녹음된 파일을 들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민혁의 목소리는 오만함을 넘어선 폭력이었다. 그는 이은주에게 회계 장부 조작을 지시하며 만약 불응하거나 외부에 발설할 경우 그녀는 물론 그녀의 가족까지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형태의 정신적 살인이었다. 파일이 끝나자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지훈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파랗게 힘줄이 돋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그것을 밖으로 터뜨리는 대신 안으로 삼켜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꾸었다. 이 증거만으로도 최민혁을 당장 검찰에 넘기고 언론의 모든 사실을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꼬리를 자르는 것에 불과했다. 이것을 지금 터뜨리면 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될 거야.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주가는 폭락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겠지. 최민혁 한 명을 잡기 위해 수만 명의 정직한 직원들과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민혁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사실이야. 그에게 비자금을 상납받은 본사의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터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시간을 주게 될 뿐이지. 그의 생각은 훨씬 더 크고 깊었다. 그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번 사건을 썩어빠진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신속한 숙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행해지는 상징적인 심판이 필요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룹 법무팀의 윤상현 실장과 내부 감사팀의 한지수 팀장을 지금 즉시 내 개인 서재로 오게 하게. 호출 기록도 남기지 말고 가장 보안이 확실한 경로를 이용하도록. 윤상현 실장과 한지수 팀장은 강지훈 회장이 그룹 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들이었다. 윤 실장은 강 회장의 부친 시절부터 그룹의 법률 문제를 도맡아온 충직한 원로였고, 한 팀장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날카로운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한밤중에 회장의 개인적인 호출을 받은 두 사람은 사안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극도의 보안 속에 강지훈의 자택 서재에 모였다. 강지훈은 그들에게 김 비서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와 이은주의 증거물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로 굳어졌다. 특히 윤 실장은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이는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윤 실장님 이사회에 있는 누군가가 최민혁의 뒷배를 봐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떠들썩한 회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짜인 전략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한 계획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가 먹잇감을 잡기 위해 조용히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은 계획이었다. 그는 법무팀과 감사팀, 그리고 비서실이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 최민혁과 그의 공모자들이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기를 원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거대한 전략의 그물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지수 팀장의 감사팀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극비리의 최민혁의 모든 차명 계좌와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돈이 흘러 들어간 본사 임원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그들은 최민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용히 하지만 빈틈없이 자금줄을 포위해 들어갔다. 동시에 윤상현 실장의 법무팀은 이은주 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모든 증언을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만들었다. 또한 최민혁과 공모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혐의 즉 횡령 배임, 협박 증거, 인멸 교사 등에 대한 완벽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 그들이 법정에 섰을 때 단 하나의 반론도 제기할 수 없도록 철저한 기소장을 준비했다. 모든 준비가 은밀하게 진행되는 동안 강지훈은 마지막 결정적인 한 수를 고민했다. 바로 심판의 무대였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장소와 시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초대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며칠 뒤에 열릴 아브누엘 백화점 강남점의 연례 VVIP 초청 파티 초대장이었다. 최민혁이 자신의 성공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매년 가장 공들여 개최하는 행사였다.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최민혁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의 왕국과도 같은 장소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VIP 고객들 앞에서 그의 모든 위선과 범죄를 만천에 공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심판이 될 터였다. 그는 그곳에서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앞에서 영혼을 팔아버린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생각이었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각 팀은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고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제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늦은 밤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는 최민혁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쌓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은주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싸움이 단지 자신의 회사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작은 경종이라도 울릴 수 있기를 바랐다. 전략의 그물은 이제 촘촘하게 완성되었고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브누엘 백화점 강남점은 연중 가장 크고 화려한 행사인 VVIP 파티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백화점 전체가 거대한 선물 상자처럼 꾸며졌다. 천장에서는 금빛과 은빛의 장식물들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매장 곳곳에는 유럽에서 갓 공수해온 희귀한 품종의 꽃들이 풍성하게 장식되어 매혹적인 향기를 뿜어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총지휘하는 최민혁 지점장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본사의 감사 움직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경쟁자인 이정수 전무가 최근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번 감사가 자신을 흔들기 위한 그의 유치한 견제였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자신이 이번 위기를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진석 부장과 함께 최종 손님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명단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 총수 유명 정치인, 톱스타 연예인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최민혁은 이 명단이 곧 자신의 권력이자 인맥이라고 생각했다. 박 부장 이것 봐. 이분들이 모두 나 최민혁을 보고 이곳에 오는 거야. 이 아브누엘은 내가 만든 왕국이고 내일은 바로 나의 대관식이 될 걸세.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박진석은 최선을 다해 아첨했다. 물론입니다, 지점장님. 지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내일 파티를 통해 지점장님의 위상이 그룹 전체에 다시 한번 각인될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얼마 전 매장에서 쫓아냈던 초라한 가족의 모습은 이미 까맣게 잊힌 지 오래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내일 밤 자신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계산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무대가 얼마나 위태로운 얼음판 위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백화점의 인공적인 화려함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무렵 강지훈 회장은 자신의 집에서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샹들리에 대신 따뜻한 주광색 조명이 켜진 거실에서 딸 민준이와 함께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내 윤서연은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어떤 가식이나 허영도 없었다. 오직 가족의 사랑과 일상의 소박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아빠 이것보다 더 높이 쌓아주세요. 하늘까지 닿을 만큼요. 민준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보며 졸랐다. 강지훈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았어, 우리 공주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성을 만들어줄게. 그는 블록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쌓아 올렸다. 블록이 높아질수록 딸의 웃음소리도 커져갔다. 그는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추악한 것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윤서연은 남편의 얼굴에 스친 짧은 상념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물었다.
무슨 걱정 있어요. 며칠 전부터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녀는 남편이 그룹의 총수로서 짊어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최근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결연함이 느껴졌다. 강지훈은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집안 대청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랫동안 쌓인 먼지가 너무 많더라고. 그는 먼지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윤서연은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큰 믿음과 지지의 표현이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내일 벌일 싸움에 대한 마지막 각오를 다졌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정직한 직원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잠든 딸의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그는 며칠 전 백화점에서 아이가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다. 그 눈물은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성전이 되었다.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깊어가고 있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내일 입을 최고급 턱시도를 매만지며 승리의 순간을 상상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반면 강지훈은 자신의 조용한 서재에서 내일 입을 옷을 골랐다. 그것은 화려한 명품이 아닌 단정하고 깨끗하지만 어떤 위압감도 주지 않는 평범한 스타일의 옷이었다. 그는 파티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일터에 만연한 병폐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을 집도하러 가는 외과 의사의 심정이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았으며 최민혁 왕국의 마지막 장을 열 커튼은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VVIP 파티가 열리는 아브누엘 백화점 10층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사치의 결정체였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최고급 요리, 그리고 권력의 냄새가 뒤섞여 감돌았다. 클래식 사중주단이 연주하는 감미로운 선율은 이 화려한 밤의 배경음악이 되어주고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인 최민혁 지점장은 한 마리의 공작새처럼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는 유력 정치인의 농담에 크게 웃어 보이고 대기업 총수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 파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을 위협하려 했던 어리석은 경쟁자에게 보란듯이 건재함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바로 그 화려한 풍경 속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조용히 들어섰다. 강지훈 회장과 그의 아내 윤서연, 그리고 딸 민준이었다. 그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평범하고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강지훈은 깔끔한 다크 네이비, 재킷을 윤서연은 우아하지만 장식이 거의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의 물결 속에서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튀어 보였다. 그들의 등장은 파티의 흐름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 사람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들을 힐끗거렸다. 저런 차림의 사람들은 누구인데 감히 이 자리에 들어왔을까 하는 무언의 질문이 오갔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런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조금은 긴장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딸아이를 안심시키며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는 사냥터에 들어선 사냥꾼처럼 침착했다. 이 광경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매의 눈으로 행사장 전체를 감시하고 있던 박진석 부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 자신이 온갖 모욕을 주며 쫓아냈던 그 거짓골의 가족이 버젓이 VVIP 파티장에 들어와 있다니. 그는 이것이 자신의 완벽한 행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능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터뜨렸다. 저것들 뭐야? 경비는 대체 뭘 한 거야? 어떻게 저런 것들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놔둬?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큼성큼 강지훈 가족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노골적인 저기가 가득했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바로 앞에서 길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나올 만큼 크고 날카로웠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란 말이야. 누가 들여보냈어. 당장 나가지 못해.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클래식 연주가 멈추고 사람들의 대화도 끊겼다. 모든 시선이 연회장 입구에 소란에 집중되었다. 파티는 순식간에 싸늘한 구경거리로 변했다. 박진석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권위를 확실히 보여주고 최민혁 지점장에게 자신의 충성심과 일 처리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고 차가운 눈으로 박진석을 마주보았다. 그는 아내와 딸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감싸 보호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시죠. 아이가 놀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박진석을 순간적으로 주춤하게 만들었다. 소란을 듣고 최민혁 지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파티를 망친 불청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는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다. 초대하, 내가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어디서 초대장을 훔치기라도 한 모양이지. 그는 강지훈의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에게 이들은 이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다. 최민혁은 박진석에게 턱짓하며 명령했다. 박 부장 뭘 꾸물거리고 있어. 당장 경비팀을 불러서 이 거지들을 밖으로 끌어내.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시 파티의 주인공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저지른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명령이 떨어지자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비원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윤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아빠의 다리 뒤로 숨어버렸다.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은 이제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찾은 하이에나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 화려한 세계에서 가난과 평범함은 곧 죄악이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강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은 박진석과 최민혁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지나 연 회장의 거대한 정문을 향해 있었다. 그는 탈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 그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배우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제 발로 가장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온 참이었다. 경비원의 손이 강지훈의 어깨에 닿기 직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꿰뚫는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연 회장의 정문이었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인물들이 서 있었다. 가장 앞에는 강지훈 회장의 그림자인 김성민 비서가, 그의 양옆으로는 그룹의 법무를 총괄하는 윤상현 실장과 철두철미하기로 소문난 감사팀의 한지수 팀장이 서 있었다. 그들 뒤로는 그룹의 핵심 이사진과 주요 계열사 사장단 몇몇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입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의 이동이자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최민혁은 갑자기 나타난 본사의 핵심 임원들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황급히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아니, 윤 실장님, 한 팀장님, 이 귀한 분들이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임원들은 그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시선은 최민혁에게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한 사람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초라한 차림의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김 비서를 필두로 한 그룹의 최고위 임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강지훈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회장님,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낮고 정중했으며 그 안에는 절대적인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그 세 글자는 보이지 않는 폭탄처럼 연 회장 전체에 터져나갔다. 모든 소리가 멎고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완전한 정적.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차에 눈앞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저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에게 회장님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은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제왕 강지훈 회장이 바로 저 남자란 말인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최민혁과 박진석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깨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이 온갖 아양을 떨며 환심을 사려 했던 VVIP 고객들이 아니라 자신이 벌레 보듯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룹의 총수였다는 사실을 그의 이성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다리에서 모든 힘이 풀려나갔다. 얼마 전 자신이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방금 전 저질렀던 오만방자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미래가 닥쳐올지를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그의 세상은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인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갯짓을 했다. 그러자 그의 평소와 같던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대 그룹을 이끄는 총수의 냉철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경비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가?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회사의 정당한 규칙과 고객의 안전이다. 그의 말에 경비원들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물러났다. 강지훈은 마침내 최민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경멸과 차가운 연민을 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연회장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화려한 명품 광고 영상을 내보내던 스크린에 이제는 최민혁의 범죄를 증명하는 차가운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했던 유령 회사들의 명단과 사업자 등록증이 떴다. 두 번째 화면에는 부풀려진 공사 계약서와 허위 세금 계산서들이 나타났다. 세 번째 화면은 수억 원의 돈이 최민혁의 차명 계좌와 본사임원 몇몇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였다. 연 회장은 이제 파티장이 아니라 거대한 공개 법정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다. 스피커를 통해 최민혁이 이은주를 협박하던 당시의 음성 파일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년 하나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그의 비열하고 추악한 목소리가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파티에 참석했던 VVIP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존경하고 어울렸던 인물의 실체가 이토록 더러운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얼굴을 굳혔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최민혁이 궁지에 몰린 쥐처럼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강지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회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비굴하고 추한 맨얼굴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 당신이 망가뜨린 직원들의 인생과 당신이 갉아먹은 회사의 신뢰와 당신이 모욕했던 수많은 고객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당신이 말하는 부부 VIP는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다. 진정한 부부 VIP는 우리의 가치를 믿고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은 박진석을 돌아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자네가 말하던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그 말을 끝으로 행사장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들은 최민혁과 박진석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두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충격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지나 연 회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허영과 위선이 가득했던 파티는 그렇게 한순간에 정의가 실현되는 엄숙한 심판의 현장으로 막을 내렸다. 최민혁과 그의 일당이 수갑을 찬 채 연 회장을 빠져나가자 화려했던 파티는 순식간에 차가운 폐허처럼 변해버렸다. 충격과 혼란에 빠졌던 VVIP 손님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명분을 찾지 못하고 하나둘씩 쥐 죽은 듯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자신들이 부패한 권력의 연회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대한 옅은 수치심이 어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 광경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소란의 중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린 딸을 품에 안고 창백해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남은 모든 수습은 김 비서와 법무팀, 감사팀의 몫이었다. 그의 역할은 심판의 무대를 여는 것까지였다. 이제부터는 시스템이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오늘 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날 밤 이후 은성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언론에서는 연일 아브누엘 백화점의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그룹의 주가는 예상과 달리 크게 폭락하지 않았다. 강지훈이 이끄는 그룹 홍보실이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그룹의 치부나 스캔들로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회장의 직접 지휘 아래 이루어진 자체적인 정화 작전임을 강조했다. 부패를 숨기려다 발각된 것이 아니라 그룹 스스로가 썩은 부위를 도려냈다는 프레임은 대중에게 오히려 신선한 충격과 신뢰감을 주었다. 최민혁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풀었다. 그의 입에서는 그동안 비자금을 상납받았던 본사의 임원들과 그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던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강지훈은 이 명단을 토대로 그룹 내부에 남아있던 최민혁의 잔당들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 숙청했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했다. 몇 주 뒤 최민혁과 박진석을 포함한 주범들은 횡령과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였던 이은주 씨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강지훈은 그녀를 직접 만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그녀의 경력과 능력을 높이사 본사 감사팀의 과장으로 특별 채용했다. 그녀의 복귀는 은성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직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결국 승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회사는 더 이상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옳은 목소리를 내는 직원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강지훈은 아브누엘 백화점 강남점의 모든 직원을 대강당으로 소집했다. 직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새로운 회장이 자신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몰라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단상에 선 강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동안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경영진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인해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조직 문화 속에서 고통받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회장의 사과의 직원들은 술렁였다. 강지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아브누엘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실적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영 고객의 외양이나 지위가 아닌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서비스, 그리고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연설은 처벌이 아닌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직원들의 눈에 서려 있던 두려움은 점차 안도와 기대로 바뀌어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아브누엘 백화점 강남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있었다. 외관의 화려함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인공적인 미소나 긴장감 대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밝은 미소와 활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실적보다 직원들의 복지와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챙겼고 모든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강지훈은 다시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그곳을 찾았다. 여전히 그들은 편안하고 소박한 차림이었다. 그들이 아동용품 매장에 들어서자 한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눈에는 어떤 편견이나 계산적인 태도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친절과 도움을 주려는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쏜살같이 달려가 예전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인형의 집 앞에 섰다. 엄마, 아빠, 바로 저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여직원은 망설임 없이 진열장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인형의 집을 꺼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내려놓았다. 우와, 정말 예쁘구나. 이 문도 열리고 작은 램프에 불도 켤 수 있단다. 한번 해볼래? 그녀는 아이와 함께 쪼그려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인형의 집을 설명해 주었다. 강지훈과 윤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강지훈은 기쁘게 그 인형의 집을 계산했다. 계산을 하는 직원도, 포장을 하는 직원도, 마지막 인사를 하는 직원도 모두가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들이 은성그룹의 회장 가족이어서가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이제 그것이 당연한 기준이자 새로운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백화점을 나오며 강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돌아보았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건물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자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자신의 신념이 뿌리내린 장소였다. 딸의 손에 들린 인형의 집과 아내의 얼굴에 번진 평화로운 미소. 그것이 바로 그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자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진정한 보상이었다.